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과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는 원인이 되는 운동이나 상태의 변화가 존재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값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운동이 존재를 하는 거죠. 사운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물체가 떨려요.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물체가 떨림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는 목소리, 성대가 떨리게 되죠. 성대의 떨림에 의해서 소리의 파형이 발생을 하고 그 소리의 파형이 공기를 통해서 마이크로 전달이 되는 거죠. 뇌파 같은 경우는 뇌에서 전위가 변화합니다. 뇌에서 되뇌의 되뇌 피질에서 전위의 차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발생하는 전위 차이를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은 뭐가 변화하죠? 증권의 시세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로 바꾸어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흐름에 따른 변화 값으로 시계열 데이터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세종 데이터는 어떤가요? 1단위로 시간 단위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몸 무게가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시계열 데이터로 만들어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집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가 관찰 대상의 모든 변화를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파가 1초에 뇌파를 측정할 때 1초에 우리가 500번, 1000번 이렇게 측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500번, 1000번 혹은 256번 요만큼만 측정을 한다는 거죠. 체중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데이터도 우리가 체중의 변화가 계속해서 사실은 초 단위로 우리 체중이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죠?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그거를 초 단위로 보통 측정을 하지는 않죠. 월 단위로, 하루 단위로 이렇게 계속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초당 우리가 44,1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이렇게 포함이 된 상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샘플링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체크할 것인가, 얼마나 자주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초당 우리가 1초에 한 번만 측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1Hz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1Hz. 그러면은 1초에 한 번 측정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당 우리가 44,100번을 측정하겠다 그러면 44,100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의 크기가 아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샘플링 레이트에 사실은 굉장히 디펜던트한 거예요. 샘플링 레이트를 우리가 굉장히 적게 1초에 한 번만 찍겠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초당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면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앞서서 살펴보셨던 그런 사운드 데이터인데요. 이 사운드 데이터를 44,100개를 초당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요. 요거를 반만 측정하겠다. 22,050개만 측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운드가 이렇게 좀 데이터가 단순해집니다. 자, 요걸 더 줄여가지고 4,410개만 측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플레이하게 되면 정상적인 새소리가 나지는 않겠죠. 시계열 데이터의 다른 특징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전도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심전도 그래프가 있는데요. 심전도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죠. 드라마 같은 데서,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면 이제 가슴에 패치를 붙이고 전극을 붙이고 측정을 하죠. 환자가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 그걸 자세히 보시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뭐 PQRS-파라고 하는데요. PQRST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형이 계속 올라갔다가 굉장히 샤프하게 올라가는 파형이 하나 있고요. 내려왔다가 다시 약간 좀 작은 그런 파형이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 심장이 뛸 때 발생하는 이제 파형이고요. 우리 심장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으로 이제 파형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또 여기 보시면 간격도 좀 제각각이죠. 간격이 좀 넓어졌다가 더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굉장히 넓어졌다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슷한 파형이 반복이 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특징을 수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다면 긴 신호, 뭐 1분, 2분, 3분 혹은 1시간, 2시간, 3시간의 긴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데이터를 압축해서 특징들만을 뽑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결측치와 이상치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시계열 데이터가 센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값이 안 들어온다든지 혹은 센서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뭔가 다른 신호가 들어가지고 신호가 겹쳐지면서 좀 신호가 잘못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신호를 보시면요, 지금 역시 심전도 파형이에요. 이제 쭉 뭐 지글지글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뿅 올라가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잘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보면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이제 값이 측정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결측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중간에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죠. 네, 가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높이 뛰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뭔가 기계의 이상 혹은 뭔가 다른 이유로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지 올바른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결측치나 이제 이상치를 우리가 다루게 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런 값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전도에서 심장이 정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상한 값이 이런 갑자기 턱 뛰는 값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이제 뭔가 기기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제거하든지 아니면 분석에 넣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네,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신호하고 조금 뭔가 다르죠. 지금 이상한 신호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0Hz 잡음이 포함이 된 건데요. 자, 이 60Hz 잡음은 우리 전기 교류 신호 때문에 발생하는 잡음입니다. 잡음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0Hz 잡음은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잡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기기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 때문에 혹은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컴퓨터에서 어떤 뇌파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 측정하는 뇌파가 컴퓨터가 보면 이제 컴퓨터에 교류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60Hz 교류 전기가 220V 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기 신호가 계속해서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파를 레코딩을 하는데 신호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데 옆에 뇌에서 나오는 신호뿐만 아니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가 같이 녹음이 되는 거죠. 이제 레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신호가 잡음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폐실에서 이렇게 레코딩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른 이제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파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시설 안에서 이렇게 신호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제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노트북은 교류를 쓰지 않잖아요. 그죠? 노트북에 전원을 연결하면 교류를 쓰겠지만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로 사용을 하면 교류가 아니고 직류를 쓰기 때문에 이런 파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쓴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는데 모아다 보니까 이런 잡음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잡음을 특정한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잡음 제거를 해주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식으로 전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계열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죠. 결측치도 있고, 네, 이상치도 있었고, 데이터가 너무 길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반대로 이런 특징들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측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다가 신호가 잘 측정되다가 중간에 신호가 끊어진 거죠.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데이터를 안 쓰는 겁니다. 새로 측정을 하자. 다 지우고 새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새로 측정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측제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일일이 이거를 다 지우고 새로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보관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보관을 한다는 것은 이 사이에 뭐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거죠. 경향을 봤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니까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선형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넣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관을 하면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서 갑자기 얘가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뭐 이렇게 그런 신호가 원래 들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전체 앞에 있는 신호, 뒤에 있는 신호를 봐서 일반적으로는 선형으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구간이 만약에 길어진다. 네. 결측치가 있는 구간이 길어지면은 이 선형으로 보관을 했을 때 보관한 신호의 정확도를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경우에는 보관을 하기보다는 신호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합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이상치가 갑자기 탁 튀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기존의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이상치가 맞아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네, 그것이 이제 알고리즘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이상치를 판별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 템플릿 매칭을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더 간단하게는 지금 요런 이상치 같은 경우는 갑자기 확 튀기 때문에 이전 값과 현재 값의 사이를 봐가지고 그 바뀌는 속도가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바뀌는 것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제 한번 이제 올라갈 때 200, 10, 20 이 정도로 이제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치 같은 경우는 갑자기 100, 200 이렇게 변화했다. 요거는 이상치가 맞구나.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단순히 절대값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300보다 넘어가는 경우는 다 이상치예요. 그래서 300보다 넘어가는 경우는 다 이상치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 우리가 써서 이상치를 측정을 하고요. 체크를 하고 이상치가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결측치로 만들어 버립니다. 결측치로 만든 다음에는 다른 결측치하고 동일하게 보관을 한다든지 혹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잡음이 있죠. 잡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잡음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네. 뭐 이런 이제 60Hz 잡음만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거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 신호에 60Hz의 신호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우리가 60Hz만 제거를 하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노치 필터라고 있거든요. 특정한 주파수만 제거를 해주는 그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 60Hz 잡음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60Hz, 70Hz, 50Hz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지 않는 잡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주파 단위에서 일어나는 잡음. 그런 경우에는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써요. 이제 저주파 통과 필터인데 저역 통과 필터라고 하죠. 그러면 고주파 영역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저주파 영역만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그 필터를 사용을 해서 잡음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잡음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런 필터를 써가지고 이런 필터를 써서 이렇게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잡음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경우 잡음들이 특정 주파수 성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잡음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 경우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연구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었죠. 신호가 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부분을 우리가 뽑아가지고요. 그 반복되는 부분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형인 PQRS파가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우리가 RR 인터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NN 인터벌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RR 인터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요 RR 인터벌이라고 요 파형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얘가 R이에요. R 파형, R 지점인데 요 사이의 이제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특징으로 우리가 뽑아내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호를 분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높은 지점, 요 R 피크 부분을 다 검출을 한 다음에 요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정 범위만큼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잘라냈을 때 아래와 같이 우리가 신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5초 단위로 이렇게 신호를 분할을 했는데요. 이제 신호를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크가 되는 부분을 지금 겹쳤습니다. 이렇게 잘라냈을 때 우리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중간중간에 결측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결측치가 보관이 되는 경우는 괜찮지만 보관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호를 통째로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게 잘라내면 버리는 양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과일이 있는데 이 과일이 중간에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상한 부분을 상한 과일을 통째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과일을 잘게 자르게 되면 그 중에서 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덩어리만 따로 떼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라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서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냐면 여기서 긴 신호에서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거를 반영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RR 인터벌, 피크 사이의 간격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간격의 변화량, 우리가 긴장을 한다든지 혹은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간격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간격을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그 데이터 간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또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자르면서 동시에 이런 전체적인 그런 간격 이런 부분들을 따로 특징을 뽑아가지고 별도로 해서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또 함께 사용하면서 시계열 데이터를 인식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단계별로 쭉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잡음이나 이상치를 먼저 제거를 하게 되겠죠. 여기 이상치가 있구나.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지점의 위치를 먼저 측정을 해요. 이상치 제거하고 나면 여기 피크가 측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크가 측정이 되면 그 피크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특정 구간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8-14와 같은 분할이 된 신호가 획득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과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좀 계속 이론 부분이라서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전처리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딥러닝 네트워크에 넣고 돌려야 되는데, 그때 딥러닝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걸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딥러닝 데이터를 인식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